너무 스트레스인데 답답한 속마음을 말할 곳이 없다고요? 오늘도 혼자 꾹 참는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들의 대나무 숲이 되어서 속 시원하게 다 들어주는 여기는 오늘의 심리입니다. 그 남자랑 결혼하면 안 돼. 야, 회사 잡지, 미래 없지. 너랑 이분이 강의를 하다가 열심히 살았으면 여러분들이 여기 안 계셨겠죠. 대기업에 다 취직했겠죠. 제가 술을 먹고 다른 여자들을 만난 것도 아니고 퇴근 후에 착하게 게임 한 판 했을 뿐인데 우리 이런 얘기 있잖아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언행을 조심해야 된다. 중요하죠. 네, 기자님 평소에 어떠세요? 저도 조금 가족들, 엄마 이렇게 편하잖아요. 그렇죠. 편하니까 좀 사실 더 잘해야지 하면서도 좀 상처 주는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죠. 말하면. 그러니까 뭐 친구도 사실은 친한 친구일수록 진심 어린 조언이다라고 하면서 정말 뼈 때리는 얘기 많이 하고 뼈 때리는. 맞아요. 그러는데 사실 지금 소개할 고민도 음. 가까운 사이에서 생긴 고민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네요. 자, 첫 번째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독립을 못해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27살 직장인 여자입니다. 저희 가족들은 저에게 가족이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라는 말로 너무 큰 상처를 주곤 합니다. 제가 살집이 조금 있는 편인데요. 고도 비만은 아니고 과체중 정도죠. 언니는 마른 편이라 그런지 제게 살에 대한 지적을 참 많이 합니다. 몸에 조금 달라붙는 옷만 입어도 언니는 재순아, 너 그옷 입지 마. 너무 뚱뚱해 보이는 거 아니니? 이게 진짜 언니가 생각해줘서 해준다? 밤에 치킨을 시켜도 가족이 다 같이 먹고 있어도 유독 저한테만 재순아, 내가 가족이니까 하는 얘긴데 너가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거야. 식습관이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거라고. 아주 입맛 딱 떨어지게 합니다. 언니만 그런 거라면 대들기라도 할 텐데 문제는 부모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작은 회사에서 일반 사무직 업무를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같은 회사 팀장이거든요. 야, 그 남자랑 결혼하면 안 돼. 야, 회사 잡지, 미래 없지. 너랑 야, 적어도 너보다는 연봉 100만 원 더 받는 사람이랑 만나라 좀. 집도 잘 사는 것도 아니라며. 야, 절대 결혼 안 돼. 연애만 해. 언니니까 얘기하는 거야. 저희 집이 잘 살고 제 직장이 좋기라도 하다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같은 회사 다니고 저희 집도 그렇게 잘 사는 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제게 스트레스를 주는 말을 할 때마다 꼭 가족이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라는 얘기를 덧붙이는데 가족끼리는 상처 줘도 되는 건가요?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나는 이렇게 치킨 먹는데 뭐라고 그래 진짜 열받을 거. 일단 사연 보내주신 분이 착한 것 같아요. 그니까요. 네, 언니가 그런 얘기 했으면 치킨을 던지고.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푼다, 상대방에게 호의를 가지고 좋은 의도로 얘기를 한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앞에 전제되어야 되는 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란 말이에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호의는 폭력일 수 있거든요. 아니 실제로 비슷한 이 기사가 또 있는데요. 네. 요즘 뭐 노량진의 스타 강사 음, 이분이 강의를 하다가 열심히 살았으면 네. 여러분들이 여기 안 계셨겠죠. 대기업에 다 취직했겠죠. 여기 앉아 있으신 여러분들 열심히 살았으면은 이런 말을 또 하셔가지고 논란이 됐어요. 사실 이게 가르치는 선생님하고 듣는 학생 입장은 평등한 수평 관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뭐 선생과 제자 아니면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기본적으로 수직적 관계에서 하는 모든 얘기들은 어떤 말을 할 때 의미가 그 내뱉어진 말보다 훨씬 더 하나 더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치.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충분히 하면서 말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아니 저희도 제가 기자잖아요. 네. 기자 생활하다 보면은 저 때만 해도 한 8년 전이니까 그때는 경찰서에서 먹고 자고를 4개월 하면서 이제 선배들한테 그렇죠. 시작이 교육을 사회부. 받는 네, 거야. 맞죠. 예. 그때 엄청 뭐라 하거든요. 거의 뭐 다 너 위해서 하는 얘기다. 제대로 해라. 막 이러면서 욕도 하고 진짜 못되게 굴거든요. 그렇죠. 약간 이런 것도 되게 폭력적인 것 같아요. 사실 돌아보면은. 그럼요. 그리고 사실 의사도 되게 상하 관계가 굉장히 강해요. 상명하고 저희 인턴 레지던트 때만 해도 실제로 다른 과들은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도 있었고요. 예. 이제 정신과 같은 경우에는 언어 폭력이죠. 예. 일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은 일을 빵꾸를 내거나 뭐 그러면은 차라리 한 대 때리고 말면 좋겠는데 네, 거기다 대고 너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무의식적으로 봤을 때 너의 안에서 누구를 어떻게 생각하 와 진짜 싫다. 너무 싫죠. 너무 싫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잘 생각해보니까 제 아랫연차들도 저를 똑같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근데 사실 이게 가까운 사이, 특히 가족일수록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그 우리가 예를 들면 그냥 내가 타인이라고 내 안에서 규정지은 상대들 있잖아요. 네. 뭐 지나가다 우연히 만난 사람, 아니면 정말로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얘기를 했건 지인이라 하더라도 감정의 거리가 가깝지 않은 사람들이 한 얘기는 그렇게 크게 우리가 의미를 두지를 않거든요. 보통 근데- 그리고 남한테 우리가 더 친절해요. 그럼요. 가까운 사람보다. 근데 가까운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했다면 그냥 타인이 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감정의 거리가 가까운 상태에서 듣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무게를 둬버립니다. 즉 듣고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얘기조차도 상처가 되는 마당에 얘기하신 대로 가까운 사이일수록 기본적인 예의나 매너를 안 지키다 보니 더 심한 말이 오니까 그 심한 말에 대해서는 더 무게가 더 두어지고 그럼 결국 상처는 2배, 3배가 돼서 나에게 오는 거거든요. 가족일수록 가까운 사이일수록 반드시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예의는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명쾌하네요. 근데 그럼 이 사연의 이분 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뭐 대화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이게 대화에서 또 문제가 생긴 또 이런 케이스잖아요. 이 경우에는 좀 독립을 해야 되나? 떨어져 사실 있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제 순서대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째는 언니가 날 위해서 하는 얘기 그리고 부모님이 날 위해서 하는 얘기라 하더라도 나는 엄연히 상처받고 있다. 나는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힘들다는 표현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아 본인의 의사 표현을 아, 명확하게 그럼요.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아 몰랐다 미안하다라고 나가면 다행인 거고요. 그게 아니라 너는 그런 거 가지고 뭐 상처를 받니? 그래, 우리는 내가 너 다 좋으라고 생각- 했는데 응? 이렇게 대화가 얘기하면 이 정도로 어떡해. 통하지 않을 때는 당연히 독립을 해야죠. 오히려 그냥 떨어져 있는 게 사실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종종 있어요.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힘들어하는 상대가 절대 남이 아니에요. 그렇죠. 상당수는 가족입니다. 부모 혹은 배우자 혹은 자식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상처받는다는 얘기를 상대방에게 명백하게 표현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변할 가능성이 없거나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일 때는 가족이라고 꼭 보고 살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 그런 성향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가족이라고 어떻게 부모님을 안 봐요? 어떻게 네네. 그런 죄책감 사실은 저는 필요 없는 죄책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죄책감을 감당할 수 있다면 가족이라고 안 보고 사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상처가 주는 가족을 과연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란 테두리 혹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얽매이다 보니까 계속 상처 받으면서도 그 옆을 못 떠나고 이렇게 맴도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네. 그러지 않는 것이 오히려 본인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고민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 고민, 사랑 이야기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너무 기대가 돼요. 그래서 남 얘기인데 왠지 남 얘기 같지 않은 그런. 그러니까요. 네. 이번에도 감정이입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오늘 고민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2살 연상입니다. 나이 차이는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싸울 때면 저를 왜 그렇게 혼내려고 드는지 모르겠어요. 문제의 시작은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퇴근 후 혼자 심심해서 오버워치를 하려고 PC방에 갔습니다. 집중해서 게임을 하고 PC방 라면도 먹고 혼자만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깨똑. 갑자기 깨똑 소리가 왜 이렇게 크게 귓가를 파고들었을까요? 쎄한 느낌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전화 안 받아? 헐. 부랴부랴 부재중 목록을 확인해보니 10분 전에 여자친구에게서 전화 한 통이 왔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얼른 전화를 걸었죠. 아니 왜 전화를 안 받아? 미쳤어? 어? 너 어디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야 너 또 PC방 간 거야? 아니, 내가 게임하느라 전화를 못 받았는데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게임을 해서 전화를 못 받았다고 이미 말했는데 뭐가 미안하냐죠. 그냥 내가 다 미안하지. 너는 그게 문제야. 뭐가 미안한지 말해봐. 그때부터 전매 특허인 쪼기 기술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술을 먹고 다른 여자들을 만난 것도 아니고 퇴근 후에 착하게 게임 한 판 했을 뿐인데 화를 내는 여자친구가 좀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 사과를 했는데 무슨 대답을 원하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제가 죽을 죄라도 지은 건가요? 지었죠. 지었죠. 아까 이렇게 지었죠. 멘트를 하시는데 이거는 본인 얘기예요. 그냥 본인 얘기. 평소 아니야, 습관인 것 이게 같아. 내가 나 PC방에서 게임하고 있어라고 알림을 안 줬을 거야 이 여자친구한테. 그렇죠. 분명히 안 알렸을
왜 이렇게 쉽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이제 남자들이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미안해했을 때 뭐가 미안한데 그쵸, 그쵸. 아주 이게 공식처럼 무슨 하늘에서 매뉴얼이 떨어진 것 같아요. 다 이렇게 공식대로 따라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럴 때 문제가 뭐냐, 남자들은 어떤 갈등이 생겼어요. 지금 여자친구가 내가 전화를 안 받아서 화가 난 상황이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단 초점이 맞춰집니다. 이걸 빨리 해결하고 다시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게 오로지 그것만 눈에 들어와요. 따라서 빨리 미안해 해서 상대방의 여자친구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빨리 우리 이 갈등,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자 라는 의도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할 가능성이 큰데, 여자친구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때는 얘가 빨리 어물쩍 넘어가려고 그러네. 이게 그치. 그냥 진짜로 미안하다는 진심이 안 느껴지니까 도대체 네가 뭐가 미안한지를 알고 있냐, 네가 뭘 잘못한지 알고 있냐라고 계속 얘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다음 또 하나는 사실 여자분의 문제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전화 한 통을 하고 10분 동안 기다리고 깨톡을 보내는 그 10분 사이에 이 여자분은 이미 상상 속에서 그치, 자기 그럴 수 남자친구가 있지. 바람 피는 곳까지 갔다 왔을 거예요. 벌써 그 화를 남자친구에게 푸는 경우가 많거든요. 남자친구는 PC방에서 게임을 했을 뿐인데 나는 10분 동안 얘 뭐야, 전화 왜 안 받아? 다른 여자들하고 노는 거 아니야? 술 먹는 거 아니야? 나는 내가 상상을 했어요. 그럼 그 상상을 하면 기분이 어때요? 그치. 빨리 잡으러 싫죠. 가야지. 화가 나죠. 화가 나죠. 그 화를 네. 심지어 그 여자랑 놀지도 않고 그냥 혼자 PC방에서 게임하고 있던 남자친구에게 쏟아붓는 게 문제예요. 내 상상 속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상상 속의 감정을 실제 존재하는 남자친구한테 자꾸 쏟아붓는 거는 맞아, 분명히 맞아. 지양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보면은 근데 좀 너무 무성해. 나 좀 짜증나는 거, 좀 화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좀 잘 커버를 치려고 해도 그 옛날에 SNS에 돌아다니던 짤이 있어요. 어떤 점? 그러니까 남자는 현재 그냥 침대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의 상상, 어머니의 상상, 여자친구의 상상이 있어요. 내가 연락이 안 되니까. 아, 네네. 아버지는 내가 PC방에서 겁나게 게임이나 하고 있는 줄 상상을 하시고요. 어머니는 내가 연락이 안 되니 웬 괴한들에게 납치되어가는 상상을 하고 계시고요. 여자친구는 내가 이쁜 여자들에 둘러싸여 술 먹고 놀고 있는 상상을 해요. 현실은 나는 그냥 침대에서 자고 있을 뿐이에요. 이게 각자의 입장에서의 연락이 안 될 때 상상을 아주 잘 보여주는 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상 속에서 내가 찾고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만들어내고요. 그 감정이 공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거든요. 그쵸. 일어나지 않은 일, 확인되지 않은 일에 미리 화를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결론은 전화를 잘 받으시면 해결이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결론은 전화를 잘 받으시면 해결이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 여자친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첫째, 남자는 단순하다. 미안하면 미안한 거고 사랑하면 진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얘가 이래서 사랑할까 저래서 사랑할까 요만큼 사랑할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지옥은 내가 번뇌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상상 속의 그런 번뇌를 가지고 거기서 느껴지는 부정적인 감정을 실제처럼 오해하셔서 그 감정을 남자친구에게 쏟아부으시면 안 돼요. 쓸데없는 상상은 안 하시는 게 본인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아이도 뭐 사랑하니까 화도 내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지난번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화내지 않는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자. 결국 또 결론은 화를 내지 않는 사회가 좋다. 화를 내는 거는 미성숙한 거예요. 내가 화가 났다라고 표현하는 게 성숙한 표현입니다. 첫 번째 사연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여자분들이라면 많은 분들이 다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10개월 된 딸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워킹맘이다 보니 출근길에 친정에 아이를 맡기고 퇴근길에 아이를 픽업해서 데려오거든요. 아이랑 놀아주다가 겨우 재운 다음 집안일을 하고 나니 매일 12시 넘어서까지 집안일을 해야 합니다. 남편이 집안일을 안 도와주는 것은 아니지만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아기가 8개월 때부터는 복직을 해야 했는데요. 일에, 집안일에, 육아까지 스트레스이다 보니 내가 무엇 때문에 돈을 버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애만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살도 안 찌고 더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엄마는 맞나? 왜 나는 모성애가 생기지 않는 거지? 하는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다가 제 애가 평생 예쁘지 않으면 어쩌나? 얘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괴롭습니다. 야, 이거 너무 안타깝네요. 자기 아이가 안 이뻐 보이면 어떡하지?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그 아이를 임신하고 그다음에 이제 출산한 이후에
많은 여성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산후 우울감이라는 걸 겪게 됩니다. 산후 우울증 같은 말이 똑같은 건가요? 산후 우울감하고 우울증? 산후 우울증은 좀 달라요. 아 그래요? 네. 뭐가 다르죠? 그러니까 산후 우울감이라는 거는 오. 이제 전문 용어로 포스트파툼 블루라고 하는 건데 오, 있어 보이죠? 네. 네, 산후 우울감이라는 거는 출산을 한 여성분에서 대략 한 70% 정도에서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그래요? 네. 길어야 2주, 아무리 길어도 한 달 이내는 대부분 좋아집니다. 이건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어요. 정상적인 반응 중에 하나이고 네.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치유가 되는 그런 하나의 상태인데 이 산후 우울감과 달리 산후 우울증은 좀 다른 문제예요. 산후 우울증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진단을 내리는 우울증과 거의 똑같은 증상을 나타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울증 증상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기분 증상. 우리가 이제 기분으로 느껴지는 나타나는 증상들인데 첫 번째 당연히 우울하죠. 우울하고 슬프고. 두 번째는 이유 없이 불안해집니다. 초조해지고. 세 번째는 눈물이 많아지고요. 네 번째는 의욕이 없어져요. 다 갖고 있는데 저 우울증인가요? 그러면? 네. 이따 녹화 끝나고 따로 개인 상담을 좀. 두 번째는 이제 신체 증상, 몸으로 나타나는 건데 잠을 못 자요. 수면이 깨지거나 아니면 과다 수면을 하거나 아니면 식욕 변화. 남성에서는 거의 대부분, 여성에서는 절반은 식욕이 뚝 떨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체중도 빠지게 되고 또 몸이 여기저기 아프기도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인지 증상이라고 그래서 머릿속 생각으로 드는 증상이 제일 중요한데 첫 번째는 부정적 사고의 반추라고 그래요. 쉽게 네. 말하면 외부에서 오는 모든 자극이 다 나에게는 왜곡되어서 부정적으로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뭔가 말을 해줘도 아이 그럼요. 얘가 무슨 의도가 있어서 나한테 네. 이렇게 말했나? 막 그럼 이런 잘 생각. 지냈어요? 그러면 뭐야 잘 못 지내길 바랬나? 이런 식? 뭐가 잘 되고 있는데 왠지 다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고 이런 부정적 사고가 되새김질하듯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뚝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특히 가족들한테 쓸데없이 혹은 괜히 더 미안해져요.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나 때문에 우리 엄마만 힘든 것 같아. 나 때문에 우리 애만 나 힘든 것 때문에 같아. 우리 가족이 불행해지는 것 같아 그렇죠. 이런 느낌.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단기 기억력 떨어지고 우유부단해지게 되고요. 이 세상 아무도 내 마음 몰라주는 것 같은 외로움이나 소외감 느끼게 되고 악순환이네요. 그리고 희망이 감정. 없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끼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 이걸 하나하나 지금 풀어서 해석한 거고 좀 묶어서 카테고리별로 말씀을 드리면 한 9가지 증상인데 이 중에 5가지 이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내려요. 근데 이 산후 우울증은 출산 이후에 발생됐을 뿐 우울증과 똑같은 증상의 강도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해지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아마 이분도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전 세계에 공이 존재하는 모성 신화죠. 네, 모성애는 타고나는 맞아. 거고 부성애는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자. 아니 근데 모성애라는 게 엄마들한테는 다 좀 본능적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모성애는 타고나는 거다라는 모성 신화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남자? 모성애는 타고나는 것이니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당신은 아이 양육에 전념하세요. 라는 게 모성 신화죠. 주입되는 제 주장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를 케어하면서 특히 우울감을 느끼는 산후 우울감을 느끼는 동안 혹은 실제로 산후 우울증이 있는 경우에 아이가 그렇게 이쁘거나 아이를 케어할 만한 의욕이 없어요. 아까 말한 대로 무의욕증이 우울증이 굉장히 중요한 증상이다 보니까 애가 울고 있는데 가서 빨리 안고 뭐 젖을 먹이거나 아니면 애 뭐 기저귀를 갈아주고 어떻게 얼르고 달려야 되는데 그럴 의욕도 별로 없고 쉽게 지쳐버려요. 그러면은 체력적으로. 그 지친다는 생각을 할 때 또 죄책감이 들겠네요. 그렇죠. 또 네. 내가. 나는 우리 애가 이렇게 내 애가 울고 있는데 나는 엄마로서 왜 이런 느낌이 들까? 나는 왜 이런 걸 제대로 못할까? 왜 적극적으로 못할까? 나는 엄마가 아닌가부터 이런 모성 신화 때문에 느껴지는 수많은 죄책감들이 또 많은 엄마들을 괴롭히거든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남편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좀 잘 도와주고 잘 도닥여주고 이것들을 조금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일단 첫째로 산후 우울증에 잘 걸리는 환경에 놓인 산모들이 있어요. 이거는 심리적으로 그리고 실제 신체적으로 가족의 적절한 서포트를 못 받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이는 혼자 키우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면 애 아빠는 밖에 나가서 맨날 늦게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애는 네가 키워라고 이렇게 방치해 두거나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산후 우울증이 생길 가능성이 되게 올라가요. 이분도 사실은 여기 아까 사연에 나오는 멘트 중에 참 안타까우면서 마음에 안 드는 멘트가 하나 있었는데 무슨 멘트였죠? 남편이 안 도와주는 것은 아니지만이에요.
제가 매번 얘기를 하는데 이분도 지금 복직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네. 맞벌이 부부인 상황에서 도와주는 게 어디 있어요? 같이 키우는 거지. 그치, 네. 맞아. 남편의 서포트, 심리적인 서포트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몸으로 뛰어서 집안일도 해주고 아이도 같이 보는 그런 신체적인 서포트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아이를 출산하신 지가 한 8개월? 10개월 됐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사실 산후 우울증이 아직도 계속 존재하는 거고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짜 일도 하고 육아도 같이 하고 하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잘하고 계시니까. 네. 자,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들 정말 화이팅입니다. 이번엔 제가 준비한 사연이에요. 오늘은 뭐 특정한 사건 이런 것들을 다루는 기사를 갖고 온 건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싶은 거, 좀 저도 여쭤보고 싶었던 거 이런 것들 가지고 왔는데요. 조금 결혼에 관련한 문제 같이 얘기해보자. 이렇게 또. 근데 결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지금 우리 세대에게는. 뭐 결혼과 관련된 문제 너무 많아서 일단 결혼 준비하면서 이제 결혼하자라는 약속을 잡고 상견례를 시작하고 식장을 알아보면서부터 이제 현실이 눈에 보인다고 그러죠. 그때부터 이제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하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30년, 40년 살던 사람들이 생활을 같이 하면서 이제 또 싸우기 시작을 하고. 서로 적응해야 되는. 그렇죠. 여기에 이제 원가족이 껴들기 시작을 하죠. 네. 시댁 처가 시집 처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또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뭐 결혼에 대한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요. 네. 아예 그 결혼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 시작점, 결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비혼주의와 비혼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좋은 주제네요. 또 이 화두를 제가 들고 왔습니다. 아니 많은 분들이 비혼주의랑 독신주의를 굉장히 헷갈려하세요. 사실 비혼이라는 게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회자된 지 그렇게 몇 년 안 됐거든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아마 방송에서 비혼이라는 거를 가장 초기에 그리고 가장 많이 떠든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몇 년도? 한 12년 정도일 거예요. 2012년. 네. 모방송에서 이제 네. 이제는 미혼이 아니라 비혼이다. 뭐 결혼을 안 하세요라고 물어보는 거 언어폭력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한참 할 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까칠한 이미지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사실 이제 비혼주의자세요? 정확하게 이제 그 단어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먼저 단어 정의 이제 저는 이제 사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예전에는 기혼 비혼으로 나뉘었죠. 그쵸. 네, 결혼을 이미 한 사람, 한문 그대로 결혼을 아직 못한 사람. 왜? 그 당시에는 결혼이 사람이 살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주 당연했기 때문에 결혼을 했거나 결혼을 못했거나로 나뉘었어요. 안 했느냐 못했느냐의 차이구나. 어느 순간부터 결혼이라는 게 삶의 과정 중에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러면서부터 나는 결혼을 못한 게 아니다. 나는 결혼을 아직 안 한 거다. 혹은 나는 결혼을 안 한 거다라는 나의 의지가 들어간 단어가 나타난 게 비혼이죠. 미혼이 아니라. 아니 근데 결혼이 좀 뭔가 선택지로 두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뭐 비혼이라는 말을 떠나서 예를 들면 뭐 결혼을 나는 꼭 안 해도 자유롭게 살고 싶어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좀 왜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이 사실 어떤 선택을 할 때는요. 어떤 선택이든 간에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고요. 내가 누리는 게 생기면 감당할 게 생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얻는 거, 누리는 것만 생각하지 잃는 거, 감당할 거 생각을 잘 못해요. 어쨌건 그래도 머릿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건 그 사람이 굉장히 세속적이거나 계산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뭐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모든 선택은 나에게 최대한 이득이 되는 선에서 선택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누굴 위해 희생한다? 그것 또한 내가 원하기 때문에 하는 나의 선택인 거예요. 결혼이 과거에는 그냥 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는 사회적 분위기였기 때문에 한 것도 있지만 결혼해서 얻는 것들이 꽤나 있었을 거라고요. 뭐가 있죠? 첫째, 남성 입장에서는 아마 많은 여성분들 굉장히 공감하실 거예요. 남성 입장에서는 밥 해주는 사람 생기는 거고 되게 슬픈 얘기죠. 집안일 해주는 사람이 생기는 거고 내 애를 낳아주는 사람이 생기는 거고 내가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내가 가장이 되는 그리고 여성의 입장에서는 많은 여성분들 이것도 들으면 굉장히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현실이었어요. 과거의 여성분들은 결혼을 통해서 경제력을 얻었단 말이에요.
여성의 사회 진출이 용이하지 않았고 여성의 경제 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였기 때문에 여성이 돈을 벌고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거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그리고 생활비를 받아서 그 가정을 꾸려나가는 게 이 여성이 결혼해서 얻는 거였단 말이에요. 좀 여성의 지위나 여성의 가치관이 좀 바뀐 게 이런 굉장히 이런 크죠. 분위기를 만드는데 굉장히 굉장히 크죠. 끼쳤다고 봐도 되겠네요.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여성의 경제력이 올라간 게 사실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가장 크게 일조를 한 거죠. 특히 이제 본인의 부모 세대를 보면서 엄마를 보면서 느낀 것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동안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여러 가지 남녀 문제, 이제 뭐 고부 갈등, 뭐 등등등 이게 한동안 진짜 한 10년 동안 방송에서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울고 먹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한 10년 동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제가 장담하는데 앞으로 10년은 장서 갈등이라든지 뭐. 근데 아무튼 네. 중요한 게 결혼을 하고 나면 내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감당할 책임이 훨씬 많아진다는 걸 다들 체감하고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결혼하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뭐 과거에 저희 부모님 세대 뭐 우리는 뭐 수저만 가지고 결혼했다, 뭐 정화수 하나 떠놓고 단칸방에서 단칸방에. 지하실에서 널려가는 재미가 있었다, 뭐 이런 말씀. 중요한 게 지금 단칸방이 얼마인지를 알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는 돈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청년들의 일자리 많이 늘린다고는 하는데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늘어나지 않았고 안정적이지도 않고 아무리 최저임금 이번에 빵빵 올라서 사실 힘든 분들 많이 계시지만 근데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속도에 비해서는 의식주에 들어가는 돈의 인상 속도가 훨씬 빠르단 말이에요. 맞아요. 과거에는 획일적인 삶을 다들 강요를 했고 다들 추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렇죠. 그게 이제는 비틀어져야 되는 사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생살이라는 거는 정말 극히 주관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내 기준에 맞춰서 자꾸 다른 걸 틀리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그런 삶,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삶을 강요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원장님 조금 울컥하실 것 같은데. 제가 제일 할 말이 많은, 네. 말할 거리가 많은 주제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오늘 저 되게 많이 배우고요. 다음 주 사연도 너무 기대되는데요. 다음 주에도 더 재밌고 더 의미 있는 사연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